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비가 흩뿌리는 날씨입니다. 기온도 오락가락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기는 약 먹고 한 일주일 정도만 쉬면 낫습니다. 돈 걱정도 크게 없는데요. 뜻하지 않은 큰 병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곧바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의료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이 시각 한창 정책 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토론회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 전화 연결해서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위기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진짜 위기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질적 개선과 전체 부채를 줄이자인데요. 이 내용도 접근이 사실 복잡합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통제는 안 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의 진짜 원인과 양상을 우선 파악해야 된다 제안을 했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또 눈에 띄지 않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용무 연구위원 잠시 후 연결해서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수사대는 유사 수신 행위의 대책과 대처법 그리고 불법 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대책 이야기 금융감독원 연결해서 들려드립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월 20일 수요일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돈을 빌리는 게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죠. 가계부채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그 증가세가 계속 걱정되는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344조 원 이게 오늘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가계부채 양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선진화 방안 이렇게 도입해서 가계부채 대책 내놓고 있고요. 또 다양한 대책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 제3 금융권에 도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풍선 효과 계속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계부채 위험성은 금리 인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 해결사항은 어떤 것들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용무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가계대출이 141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금융감독당국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연달아서 굉장히 여러 번 그리고 다양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들이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통계, 지난해 4분기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네. 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다 증가율이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지난해 매 분기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가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살펴보면 네.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2분기에 2.9%, 3분기에 3.1%, 4분기에 3.5%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2분기에 11.2%였던 것이 3분기에 11.6%, 4분기에 11.7% 이렇게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은행권 대출에 비해서 비은행권 대출은 금리 수준도 높고 대출의 그 조건이 좋지 못한데 네네. 이러한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은행권 대출이 13조 5천억 원 늘었는데 네. 비은행권 대출은 29조 4천억 원이나 늘었거든요. 네네. 결국은 계속 지적되어 왔던 풍선 효과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어쩌면 풍선 효과의 강도나 심각성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통계가 발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보다 이 대책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풍선 효과만 부추겼다. 지금 22조에서 42조면 뭐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급증의 원인을 부동산에서 많이 꼽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빚이 급증했지라고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위험 가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 어제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지난해 4분기까지도 이렇게 계속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원인으로 네네. 부동산 경기 둔화를 앞두고 밀어내기식 분양이 많았고 비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미리 가계가 대출을 네. 늘렸다라던가 또는 저금리로 인한 효과였다와 같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여기에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네.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는 사실은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시행되었던 내용이죠. 네. 특히 금리 효과를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난해 가을 이후에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미 국내외 금리가 급등을 했었고요. 네, 시장 금리는 올라갔죠. 네. 그렇죠. 네. 결국은 4분기에는 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왜 대출이 늘어났는가를 사실은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가계의 대출 수요 자체가 여전히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이러한 가계부채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가계가 왜 돈을 빌려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결국은 그 수요가 부동산 때문인지 적자 가구의 생계비 마련 때문인지 자영업자의 상황이 악화되어서인지 이런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래야만 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문제가 이와 관련된 최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고요. 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커다란 부채라는 풍선에 담겨 있는 게 도대체 물인지 공기인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줄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기대하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과거에 조영명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대출의 질 부분을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가계부채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은 위험 요소가 높은 부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걱정인데요. 이금융권 대출이 늘었다라는 것만 해서 봐도 이 가계부채의 질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부채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어제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요. 좀 주목해서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가계부채 증가세 중에서 기타 금융중개회사라고 하는 이러한 업권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예요. 네. 이 기타 금융중개회사라고 하는 업권 안에는 대부사업자라던가 자산유동화회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러한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업권의 가계부채 증가의 규모가 지난해 4분기에 무려 8조 5천억 원에 달했어요.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일각에서는 지난해 4분기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그와 관련된 자산유동화 금액이 늘어났고 자산유동화 회사에 대한 대출이 늘어서 이게 많이 늘었다라는 해석을 감독당국에서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난해 4분기에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많이 늘긴 했는데 6조 3천억 원이었고요. 이 금액 중에서 일부분은 공적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8천억 원이 늘었던 것을 제외를 하고 나면 사실은 여전히 3조 원 정도의 금액이 기타 금융중개회사에서 늘어난 것으로 잡히고요. 네. 사실은 이것의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대부업체 대출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부업체 대출은 금리도 굉장히 높고요. 한계 상황에 처한 가게들이 돈을 빌리는 곳일 가능성이 많죠.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의 규모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수의 가게가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가구 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통계를 놓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통계들은 대부분 지난해 초까지의 상황만을 반영을 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보다는 지난해 4분기까지의 상황을 반영을 한 최근 통계를 가지고 특히 대부업체의 대출이 어느 만큼 늘었는가를 저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환자의 비유로 놓고 봤을 때 당장 정말 응급한 금액을 쓰는 대법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통계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 위험 가구, 한계 가구의 증가, 금리 1%에도 지금 많은 걱정과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GDP 대비 90% 가까이 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규모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가요? 계속 대책이 나오고 있고요. 네. 풍선 효과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 감독 당국에서도 지금 제2금융권,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워 보여요. 네. 사실은 어제 발표된 통계에서 그 조짐이 보이는데요. 보험사의 대출이 지난해 4분기에 4조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사에 대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거든요. 네. 3분기에 그 증가액이 줄어드는 했다가 4분기에 다시 늘어난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러한 4분기에 보험사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에 계절성이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2015년 3분기의 증가액 대비 4분기의 증가액이 1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된 2016년 3분기 증가액 대비 4분기의 증가액이 2조 7천억 원이거든요. 네. 대출 규제가 없었던 때에 비해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됐는데 증가액의 규모는 도리어 69% 증가를 한 겁니다. 관건은 이렇게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됐는데도 계속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겠죠. 네. 대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았거나 또는 대출 규제가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이거나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상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 가계부채 풍선 효과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입니다. 네. 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쩌면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그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향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위험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대체 지난해 4분기에 보험업권에서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얘기하신 얘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채의 원인, 도대체 어떤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빌리게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이 인과관계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얘기 들고요. 이 상호금융이 19.3조, 이 새마을금고가 12.4조 규모가 큰데 지금 대책이나 여러 가지 얘기로는 LTV DTI 결국은 부동산 얘기로 조금 또 대안이 쏠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지금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 텐데 물론 분석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지만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LTV DTI도 결국은 한두 가지 지표죠. 네. 이런 지표를 몇 가지 조절하는 것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하거나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위험해 보입니다. 네. 이미 이러한 식의 접근이 효과가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가계의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계는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금융기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라도 조건이 안 좋아도 계속해서 돈을 빌릴 것이기 때문이죠. 네. 결국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금융감독기구나 경제 관련 부처들이 중심이 돼서 대출 한도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 것이냐 완화해줄 것이냐 이런 식의 금융적인 접근이 아니라 왜 가계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나, 이렇게 돈을 빌려야 되는 수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보다 더 상위적인, 보다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거주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네. 가계 수지가 적자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식의 대책을 반드시 병행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좀 실질적인 방법들, 그 구체적인 실제 현장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여러 인터뷰, 이야기들, 뉴스 듣다가 여러분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보내드리고 있고요. 2017년 정동극장 정동 시리즈 신작 적벽 공연 티켓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참 답답한 마음 드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이야기했죠.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명확합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리는 건데 그 돈을 빌리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돈은 어떻게든 계속 더 안 좋은 조건이라도 빌릴 것이다. 이게 앞서의 인터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만 141조 원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지난해 가계부채를 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대책을 세우고 제도를 시행했는데도 이렇게 최대폭으로 늘어났다라는 게 걱정입니다. 자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서 금융권에 담보를 잡고 금리까지 지불하면서 현금을 빌려 쓰는 이 가계부채. 여러분들은 왜 가계부채를 빌려 쓰고 계신가요? 물론 주변에 부동산도 많긴 한데요. 부동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 돈을 또다시 빌리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계부채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빚을 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공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낮고 소득이 많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처럼 위험한 경제 상황에서는 가계부채, 한국 경제를 흔들다 못해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위험성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가계부채에 대한 애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공감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출생아 수를 봤더니 역대 최소입니다. 한 달치 아이들이 사라졌다. 이런 기사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표준 공시지가, 나라에서 정한 땅값이죠. 땅값 가장 많이 오른 곳 어디일까요? 네, 역시 제주도입니다. 관련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면세점이 생기면서 출혈 경쟁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일부가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출산 고령화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금 경제에 굉장히 큰 장기적 걱정거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출생아 수를 봤더니 역대 최소 자꾸 기록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출생 및 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니까요. 작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3만 2,100명, 그러니까 7.3% 감소한 건데요. 네. 이 같은 감소폭은 전년에 한 달 태어난 수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치 출생아 사라졌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감소 추세를 보였던 출생아 수는 2015년에 반짝 증가하긴 했는데 작년에 다시 곤두박질 쳐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도 7.9명으로 전년보다 0.7명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네. 1.17명으로 전년 대비 0.07명, 그러니까 5.6% 감소했습니다. 이 노산 추세도 더 심해졌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20대 후반이 56.4명, 30대
40대 초반이 110.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0.6% 그리고 5.7% 줄었습니다. 네. 반면에 30대 후반은 48.7명 그리고 40대 초반은 5.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8% 그리고 5.4% 늘었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2.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고요. 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도 26.3%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30대 여성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죠. 1979년부터 82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 세대가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워낙 혼인율 낮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렇게 출산율에 영향을 준 이유가 컸습니다. 예, 정말 3포, 5포 세대 얘기도 나오고요. 양육 부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시지가가 늘 발표가 되는데 역시 제주도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니까 제주도 서귀포시가 18.81% 올라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성산 근처에 제2신공항 건설되고 또 제주 헬스케어 타운 조성되고 혁신도시 생기고 이런 개발 호재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2위도 제주도였습니다. 이번엔 제주시였는데요. 18.54% 올랐습니다. 제주도로 이주하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 네. 워낙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늘었고 또 건설 경기 호황 보이면서 땅값도 따라 올랐습니다. 이 3위는 서울의 마포구가 차지했는데요. 12.91% 상승했습니다. 홍대 하고 이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상권이 좀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공시지가 상승이 있었고요. 또 네. 경의선로를 공원화하고 그러면서 거주 여건이 좀 개선되면서 이것 역시 땅값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산 해운대구와 연제구가 12%대 상승률을 보여서 뒤를 이었고요. 최근에 건설비로 좀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해운대 LCT 사업 그리고 동부산 관광개발 사업 그리고 연산 4주택 재개발 준공 이런 개발 호재들이 좀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 고향의 일산 동구는 0.47% 오르는데 그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네. 경기 고양 덕양, 경기 양주, 인천 동구, 경기 수원 팔달구 이런 곳들은 상승률 하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예, 참 상승 요인 또 상승하지 않는 곳은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런 통계치 나올 때 사실 우리나라 땅값 제일 비싼 곳 평당 얼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얘기들 나왔죠? 네, 이 명동 신화 불패 여전했는데요. 네. 명동은 6번 출구로 나와서 이제 명동 쪽으로 조금만 걸어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이제 겉면이 다 생화로 뒤덮인 건물이 보이는데요. 네. 이 화장품 업체죠. 네이처 리퍼블릭 점포가 있는 빌딩입니다. 이 자리가 14년째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으로 꼽혔는데요. 이곳 가격은 1제곱미터당 8,600만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평이 3.3제곱미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2억 8,380만 원이고요. 네. 이 빌딩 넓이가 이제 168.3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대로 만약에 이 땅을 사려면 145억 5,980만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곳 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3.5% 상승했는데 보통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으니까 네. 이 땅 살려면 아마 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값이네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상승 10위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상위 10위를 보니까 서울, 중구, 명동 1, 2가, 그리고 충무로 1, 2가 일대 이제 시내 상권에 있는 필지들이 차지했는데요. 대부분 1제곱미터당 모두 7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을 보니까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누룩도리 이곳에 있는 이제 자연환경 보정 지역 내에 있는 임야였는데요. 네네. 제곱미터당 가격이 195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대로 매매를 하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땅 1제곱미터를 팔 경우에 그 돈으로 이곳의 땅 44만 1000제곱미터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이번 자료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 최고 105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죠.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 땅의 공시지가가 올해 1제곱미터 3,42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20.85%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이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4년에 10조 5,500억 원을 사들였잖아요. 네. 그때 좀 과하게 줬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총 79,34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 공시지가를 보면 2조 7,134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에 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도 지난해 제곱미터당 3,960만 원에서 올해 4,200만 원으로 6% 이상 올랐습니다. 예, 같은 땅인데 평당 600원과 평당 3억. 어마어마하군요. 신규 면세점들 생기면서 사실은 경쟁 뉴스들 계속 나왔었습니다. 출혈 경쟁이다, 또 여러 가지 뭐 로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보니까 흑자로 돌아선 곳들이 꽤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제가 금융본 소속이라서 종종 이제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기자실로 가는데요. 네. 바로 옆에 이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있잖아요. 네네. 출근하다 보면 이 백화점 문 연 시간도 아닌데 문 앞에 줄 길게 서 있는 그 장면 주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큰 트렁크 이렇게 갖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오픈 시간 전에 먼저 들어가려고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작년 5월에 개장한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이 지난달 매출액 7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점 9개월 만에 월 단위로 흑자를 달성한 건데요.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매출 52억 원,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보면 하루 38억 원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신세계 면세점은 부산점이 이미 있었고 이제 하반기에 센트럴시티점 개장할 예정이어서 롯데 신라와 함께 3대 면세점 자리를 좀 굳히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호텔 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한 HDC 신라 면세점도 지난달에 월 단위 손익평균점을 넘어섰는데요. 지금 신라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용산에 면세점을 열었죠. 지난달 매출액 532억 원, 영업이익 1억 2,500만 원으로 개장 이후 1년 만에 월 단위 흑자를 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하나 갤러리아나 두타 면세점 실적은 좀 지지부진한데요. 네. 하나 갤러리아는 지난해에 43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또 두타 면세점도 지난해 상반기에만 16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M 면세점도 작년에 한 200억 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참 면세점 인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면세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출생아수 역대 최소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3포 세대니 청년 실업이니 하우스푸어니 이런 심적으로 대변되는 젊은 층들의 이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네. 실제로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사는 삶을 꿈꾸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자녀 세대에게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좀 물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 부모라면 다들 하실 텐데요. 어떤 것부터 바꾸고 또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될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출산율에는 더 많은 뉴스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의료 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난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 번 큰 병을 얻거나 아프게 되면 난민 수준으로 전락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고요. 원인은 재난적 의료비 때문입니다. 이 말도 조금 생소한데요. 질병과 치료, 선택 여지가 없죠. 모두 치료를 향할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프면 재난적 수준의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건강보장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 또 현행 건보체계의 문제점 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갈 텐데요. 이 토론회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건강보장정책 토론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미리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 주로 다뤄질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네네. 본인 부담이 많아서요. 네. 또 비급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 저소득계층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렇게 의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그 저소득층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과부담으로 인해서 네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빈곤화 비율이 WHO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뭐 아프면 나만 손해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 사실은 재난적 의료비가 뭔지도 사실은 좀 낯설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제도가 뭐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에 인용할 만큼 전 국민이 가입됐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병에 걸리면 네. 건강보험이 해주기 때문에 아주 전 국민이 그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데 네, 일반적 질환은 일부 이제 중증 질환, 암이라든지 이런 4대 중증 질환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뭐 심장 질환 이런 거 그거 외에도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중증 질환이 4대 중증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증 질환에 걸려서 그 의료비가 자기가 버는 소득의 40%가 네. 넘는 그런 중증 질환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소득의 40%가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이 몇천만 원씩 되는 이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재난적인 의료비 부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또 많은 부분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정도로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이미 사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뭐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에 이런 어떤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 고액 의료비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마련되긴 했는데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을 사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네. 때문에 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고소득층들은 사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4대 중증 질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그동안 2천만 원까지 네.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 4대 중증에 걸린 분들은 정부 혜택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큰 혜택을 봤었는데 네. 중증 질환이 이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0개, 20개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몇천만 원씩 그 비용이 나오는 질환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는 4대 중증만이 아니라 다른 고비용이 나오는 질환에 대해서도 4대 중증과 똑같이 지원을 하자 하는 게 오늘 논의가 되는 겁니다. 예, 참 한번 아프면 정말 여러 가지 나락에 떨어지는 이런 걱정거리인데요.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매 선거 때마다 건보료 체계 혹은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약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는 저부담 저보장 체계여서 네. 말씀하신 비급여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제도적인 문제도 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걸까요? 예, 건강보험 보장률이 우리나라는 63% 내외로 네네. 계속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 의료가 이제 보장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80%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40% 정도를 본인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보장률이 더 높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높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네네. 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중증 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의료 보장률을 높이자 네. 하는 정책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선택과 집중. 이 의료비가 이 재난적 수준으로 다가올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사실 지금 뭐 건보료가 흑자 20조 원이다 이런 뉴스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이런 비난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는 올려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던데요. 네.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약간 세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올리자라고 하면 분명히 비난이 쏟아질 텐데요. 이제 건보료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장률 80%까지 네. 올리는 다른 나라를 보면 소득의 10% 내외로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6.1%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보장률이 60% 선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강보험 공보험 외에 사보험을 또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3천만 명 가까이. 사보험 비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보험료를 조금 올리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사실은 더 이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잘 설득이 되고 이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보장률을 60%에서 80%로 높이니까 네. 결국은 조금 올려서 더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이런 점도 또 설명이 돼서 국민들이 이제 납득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뭐 이미 사보험 가입자 수도 3천만 명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예, 훨씬 그게 더 훨씬 더 비싸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좀 보험료도 올려서 결국 보장 범위와 보장률도 높이자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신 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보험료 올리기 전에 네. 우선적으로 지금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하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네. 재난적 의료비에 어려움에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이걸 정부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정부 지원이 현재는 한 500억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질환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걸 한 2,8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부터 우선 먼저 이런 어려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자 해서 이번을 좀 더 급하게 네.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뭐 의원님께서는 사실 지난 국회에서는 이제 보건복지위원장도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행정 공백 같은 것들도 우려되고 있는데 네. 지금 좀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 증가세만 봐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재난적 의료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빨리 도입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이번에 빨리 복지부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네. 해서 입법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국회와 복지부가 함께해서 이 지원 근거를 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협력으로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작년에는 2025년 건보료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꺼냈고 사실 건보료 제도를 놓고 많은 논란과 또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네. 당면한 건 사실 고령화에다가 의료비 지출에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좀 제도를 재설계하는 수준 정도로 개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원칙들이 중요할까요? 또 하나 논의되고 있는 게 건보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지역보험은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재산, 자동차 소유 뭐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 사실은 어려운 큰 부담을 지고 있어요. 네. 오히려 고소득층은 더 부담이 낮고 네. 이 잘못된 그 지역 보험의 부과 체계가 이번에 바로 또 개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소득층에게는 좀 부담을 훨씬 더 줄이고 고소득층은 그 상응한 소득에 맞는 부담을 하는 소득에 근거한 지역보험 부과 체계로 네네. 이번에 이제 개편을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결국은 좀 소득에 중심한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는 체계 네. 요 방향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제일 큰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역보험의 소득 부과 체계이고요. 네.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 하는 어려운 분들 거기서 이제 탈피시켜드리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시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안이 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관련 분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또 어떻게 국회에서 다뤄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매주 수요일 안전한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또 대비책도 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이수인 선임조사역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불법 금융 행위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고요.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또 잘 안 잡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좀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5가지 불법 금융의 형태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금융협회 및 금융유관 등과 협업해서 총력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 추심,
꺾이든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그리고 보험 사기를 말합니다. 예,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런 5대 금융악 말고도 또 추가 대책도 시행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5대 금융악 외에도 유사수신 행위나 불안전 판매 등 여타 불법 금융 행위들에 대해서도 기존 특별 대책에 추가하여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예,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별 대책까지 취했으니까 조금은 좀 추세가 잡히나요? 어떤가요? 특별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2015년 2,400억 원에 달했던 피해 금액이 2016년에는 1,900억 원으로 22%나 감소했습니다. 네. 또한 보험 사기 적발 실적도 증가했고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예방 홍보 강화 등으로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저희 특별대책을 지지해 주시고 홍보 측면에 있어서 협조해 주시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는 불법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시민의 제보가 절대적이다. 저희 방송에서도 늘 그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건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유사수신 행위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가짜 금융회사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은 후에 이를 편취하는 금융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법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저금리로 돈 갈 곳 못 찾은 사람들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정말 속이는 사기를 벌이는 건데 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사실 유사수신 행위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있어 왔는데요. 네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금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시도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제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 금감원은 수사당국과 협업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대책 세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먼저 유사수신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2004년도에 조이팔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 사건은 이제 전국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서 전국의 약 3만여 명으로부터 총 4조 원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네.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P2P 금융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가장하면서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시켜 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조이팔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게 바로 유사수신 이러셨을 겁니다. 속지 않으려고 해도 좀 잘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갖고 좀 대응해야 될까요?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사기범들은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극히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되고 스스로가 예방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금감원에서도 좀 추가 대책들 마련하고 계시죠? 네, 국민들께서 예방의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언론이나 SNS, 온라인 등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께 소비자 유의사항 홍보를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신고받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제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수사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예, 이 코너 제목이 경제수사대인데요.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이수인 선임조사역도 경제수사대지만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경제수사대입니다. 제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이제 금융감독원 내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이기 때문에 네. 유사수신뿐만 아니라 여러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금융에 대해서도 상담하시고 제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불법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요. 잘 기록해 두십시오.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두시고 화면 캡처해 두시고 이상한 전화 오시면은 녹음해 두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수사대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범죄 집단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도 됩니다. 저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이수인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 했습니다. 앞서 재난적 의료비 정말 아프면 가게가 파산하는 그런 위험 얘기해드렸는데요. 2375님은 난치병 있는 사람은 실비보험도 거절됩니다. 이런 사람도 실비보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정말 보장 범위를 넓혀서 좀 부담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8106님 사행시 지어주셨습니다. 가계부채. 가정구성원 모두가 계획을 잡아서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부채만 늘어가는 가정에 채무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경제 콘서트 안 하나요 하셨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기획 중에 있습니다. 5374님은 커피 선물 잘 받았다고 하면서 아내가 무척 기뻐하고요. 생일 선물로 하겠다고 늘 남동공단에서 YTN 듣고 있는 YTN맨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의 주인입니다. 내일도 힘드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